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 0을 보며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 17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진 그 순간 아내의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통장 3개,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금액은 무려 1억 5천만 원. 제가 피와 땀으로 번 돈이 아내의 비밀 통장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월급과 성과급으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내와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 이렇게 4식구입니다. 강남이나 판교의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서울 외곽의 30평형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저희 부부는 재정 관리를 아내가 전담해 왔습니다. 제 월급은 통째로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편했습니다. 돈 관리에 서툰 제가 재정을 맡으면 낭비가 심할 것 같았고 아내는 꼼꼼하고 절약을 잘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지난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아내에게 카드를 빌렸습니다. 평소에는 현금으로 용돈을 받았지만 그날은 좀 특별한 자리였기에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한도가 얼마 안 남았으니 25만 원 이상은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지난달에 상여금이 나왔고 그 돈으로 카드값을 모두 정리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월급도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벌써 한도가 다 찼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생일, 의심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식사와 술 한 잔으로 모임은 마무리되었고 계산 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말한 한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는데도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카드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야?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 마트에서 장을 봤더니 한도가 다 찼나 봐요. 그 말에 더욱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장을 본다고 수십만 원이 나갈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평소 장을 볼 때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 문자함에는 여러 은행의 거래 내역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것은 제가 모르는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액수는 매달 달랐지만 대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가 괜히 신경질적으로 굴거나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는 일이 잦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준비하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어?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돈 타령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걱정돼서 그래. 아내는 입을 꾹 다물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요. 왜요? 그 대답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파산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집에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아내의 서랍에서 통장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이 아닌 아내 혼자만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 7천만 원, 두 번째 통장 5천만 원, 세 번째 통장 3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급히 은행에 갔습니다. 우리 부부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잔고는 고작 200만 원 남짓. 아내가 말한 2천만 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발견한 통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줘.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아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살림이 너무 불안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모아둔 거예요. 만약이라니? 내가 언제 가족을 굶기거나 집을 나간 적 있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 돈은 다 내가 번 돈이잖아. 매달 월급 통째로 내 통장에 넣어줬는데 이렇게 빼돌리고 있었다고? 아내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남편들이 언제 가족을 버릴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씩 모아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외도한 적 없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며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아내에게는 언제 가족을 버릴지 모르는 남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니요.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요즘 세상에 남편이 가족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나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혼 17년 차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버릴지도 모르는 남편으로 취급받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그 돈은 모두 제가 열심히 번 돈이었습니다. 매달 용돈 받았으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내의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이건 명백한 배신이야. 내가 평생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내는 17년 동안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많이 화났죠?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불안해서. 그래. 그럼 이제부터 각자 통장 쓰자. 월급은 내 통장으로 받을 거고 생활비만 내 통장에 넣어줄게.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잘해왔는데. 잘해왔다고? 내 등 뒤에서 돈 빼돌리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빼돌린 게 아니라 모아둔 거예요. 당신과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 몰래 돈 모으면서 미래를 위해서라고? 그럴 거면 왜 같이 상의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는 카드 한도가 없다고 거짓말했어?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부터 회사 앞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지난 17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초기 작은 월세 원룸에서 시작해 지금의 아파트까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의 기쁨과 고통.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시간 동안 탈출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기로 한 것입니다. 주말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그 돈은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했어? 아내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요. 12년 동안이나?
그럼 매달 얼마씩 모은 거야? 처음에는 5만 원, 10만 원씩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3, 4년 사이에 좀 더 많이 모았어요. 보통 월급의 15% 정도? 왜 갑자기 최근에 더 많이 모은 거야?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 친구, 현우 씨 기억나요? 그 사람이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은정 씨도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했고, 현우는 제 대학 동기로 2년 전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빚이 많았던 것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은정은 아내의 친구로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고 이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절대라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한테 이야기했어야 했잖아. 여보, 만약을 대비해서 돈을 좀 모아두고 싶어라고 말이야. 왜 비밀로 했어?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다고 오해할까봐. 그래, 결국 지금처럼 되었잖아. 내가 두려워한 그 상황이 현실이 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어?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만약 당신이 우리를 버리거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거예요. 아이들을 혼자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배신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왜 거짓말했어? 공동명의 통장에 남은 돈이 200만 원인데 왜 2천만 원이라고 했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서 당황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비자금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웠고,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내의 불안감의 근원이 단순히 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모르게 돈을 모은 것보다 나를 언제 가족을 버릴지 모르는 남편으로 생각했다는 게 더 아파. 아내는 고개를 들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단지 세상이 너무 불안정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재정 관리는 함께한다. 모든 통장과 카드 내역을 공유하고 매달 가계부를 함께 작성한다. 둘째, 저축은 공동명의로 한다. 만약 각자의 이름으로 저축하고 싶다면 서로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한다. 셋째, 매달 자유자금을 설정한다. 그 돈은 각자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정기적으로 부부 상담을 받는다. 서로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물론 이런 약속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에 잠을 청할 때면 아내가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 역시 제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조심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앉아 가계부를 작성하는 시간은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대화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통해 서로의 생활과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받는 부부 상담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내의 불안감은 단순히 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그 기억이 아내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이것을 세대 간 트라우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재정 상태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월급을 통째로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만 받아 쓰는 방식이 편했을 뿐 실제로 가정 경제를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 몰래 돈을 모으지 않게 되었고 저는 가정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자금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완전한 신뢰를 회복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은 이제 가족 공동의 저축으로 전환되어 아이들의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아내의 비자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소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돈은 단지 매개체였을 뿐 진짜 문제는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둔 불안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제가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를 이해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부관계에는 각자의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겠지요. 배우자의 비자금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대화와 이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감정과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배우자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통해 그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비자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둘째, 부부간의 재정 관리는 단순한 돈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한쪽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보다는 함께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저와 아내처럼 한쪽은 무관심하고 다른 한쪽은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방식은 결국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셋째, 배우자의 행동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지라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비자금이 저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지만 아내에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넷째, 위기는 때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위기였지만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건강한 재정관리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부 상담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저희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패턴과 감정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 발견한 비자금 통장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불안을 저에게 직접 표현하는 대신 돈을 모으는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비자금 사건이 있고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재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통장과 공동 통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은 각자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은 서로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동 통장으로 들어가
생활비와 저축, 투자에 사용됩니다. 이런 방식은 저희에게 자유와 책임 두 가지를 모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몰래 돈을 모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저는 가정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달 재정 데이트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저희 부부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과 불안을 이해하게 된 것일 겁니다. 아내는 어린 시절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비상금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저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 그런 불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의 배경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비상금으로 모으려 할 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내 역시 제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소극적일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큰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과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은 아내의 서랍에서 발견한 그 통장들이 저희 결혼 생활을 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내면의 불안과 불신이 쌓여가는 관계를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비자금의 발견은 아내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의 무관심과 무지가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가정 경제에 무관심했고 아내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자신의 불안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더 큰 불신과 오해를 낳았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이전보다 더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돈 이야기가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고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과 목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자금 사건은 저희에게 돈의 심리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희망, 가치관을 반영하는 복잡한 심리적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비자금을 모았던 이유는 단순히 돈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통제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깊은 욕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이제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제가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이제 비밀이 아닌 열린 대화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관리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돈과 당신의 돈이 아닌 우리의 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각자의 용돈은 따로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재정 결정은 함께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돈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나름의 비합리적인 태도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금액의 저축보다는 당장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가 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단기적 욕구와 아내의 장기적 안정에 대한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비자금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정기적으로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방식은 저희에게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당신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내의 비자금은 이제 우리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도 배신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자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다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돈은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15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그 돈은 이제 저희 부부의 공동 목표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우리의 노후 준비, 그리고 언젠가 마련하고 싶은 전원주택 자금으로요.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도 평생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과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내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제가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돈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성장 배경, 가치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돈 이야기는 때로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불편한 대화를 회피하는 대신 솔직하게 마주한다면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요.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큰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과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가끔 아내에게 농담처럼 말합니다. 당신이 몰래 모아둔 그 돈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졌네. 아내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우리 둘 다 실수했고 둘 다 배웠어. 이제는 함께 나아가자.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 관계가 저희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자금의 발견이 결혼 생활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배우자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대화와 이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비자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돈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소통, 그리고 서로의 불안과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더 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 발견한 통장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계기입니다. 아내의 비자금은 이제 우리의 자산이 되었고 그것은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반영하는 복잡한 심리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돈 이야기는 때로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불편한 대화를 회피하는 대신 솔직하게 마주한다면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자금 사건 이후 저희 부부는 재정적 친밀감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돈에 관한 감정과 가치관, 목표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희는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앉아 가계부를 작성하고 재정 목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큰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과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돈을 함께 관리하며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과 목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재정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그런 갈등과 상처를 함께 마주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돈의 심리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반영하는 복잡한 심리적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저희에게 진정한 부부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부란 완벽한 사람들의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 발견한 통장들을 더 이상 비자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미래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상처와 배신감을 남겼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자금의 발견은 처음에는 커다란 배신으로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저희 부부에게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과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날 발견한 통장들을 더 이상 비자금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돈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성장 배경, 가치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돈 이야기는 때로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불편한 대화를 회피하는 대신 솔직하게 마주한다면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요.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큰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의 경제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아내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현재의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비자금 사건은 저희 부부에게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큰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자금의 발견은 처음에는 커다란 배신으로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저희 부부에게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날 발견한 통장들을 더 이상 비자금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